어머님, 저한테 가족은 남편하고 자식들 뿐이에요. 제가 어머니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한테 많은 걸 바라세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바란 게 있다고 그러니? 필요할 때만 찾아놓고 이젠 내가 부담스럽다고? 요즘 들어 부쩍 얼굴 좀 보자고 그러시잖아요? 얼굴 보자는 게 어때서 그래? 우린 가족 아니니? 얼굴 보자는 말 한마디도 못해? 솔직히 어머니, 우리 도윤이가 할머니가 왜 자꾸 와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부담스러워해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 수 있는 건 손주 봐주실 때만이에요. 알았다. 이제 정말 잘 알겠어? 너네가 그동안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겠어. 그렇게 남처럼 지내고 싶다면 너 말대로 남처럼 지내줄게. 후회하지 말거라.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7세 최말자 씨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며느리 세진이와 결혼하여 손자 도윤이와 손녀 하은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30년 된 아파트 단지. 말자 씨는 오늘도 텅 빈 거실을 가로질러 커튼을 활짝 젖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8년, 이젠 적막한 아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 전화기는 몇 주째 울리지 않았고 냉장고에는 또 혼자 먹다 남은 반찬통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말자 씨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집이 덜 허전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말자 씨는 혹시 아들인가 하는 반가움에 후다닥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최말자 씨 되십니까? KT에서 인터넷 요금제 안내차 연락드렸는데요. 아들인 줄 알고 받았던 말자 씨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쓰는 것으로 계속할게요. 전화를 끊고 말자 씨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아침을 차려 먹어야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바쁘지? 어쩔 수 없지. 결혼 초부터 며느리는 시댁과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인 통화 한 번으로 끝나곤 했죠. 어머니, 저희 친정에 먼저 들러야 해서요. 다음에 뵐게요. 그 다음에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는 카카오톡으로 카네이션 이모티콘과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메시지만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말자 씨는 다시 한번 전화를 들어 아들에게 걸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들은 회사가 바빠서라는 핑계로 통화를 서둘러 끊었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말자 씨는 놀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인을 하고 택배를 받은 말자 씨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혈압약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약이 도착한 것뿐이었습니다. 말자 씨는 약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과 함께 삼켰습니다. 약은 많아지는데 곁에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시댁 가는 게 부담스러웠으니까 좀만 더 천천히 기다려주자. 말자 씨는 혼잣말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느리 세진이도 아직 어리고 서툴러서 그럴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부부 사이의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참는 게 최선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자 씨는 단지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옆 동에 사는 김 씨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말자 씨 또 혼자예요? 아이고, 김씨. 어디 갔다 오세요? 손주 보고 오는 길이에요. 우리 딸이 회사 갔다 오느라 늦어서 내가 유치원 데려다 주고 저녁까지 봐줬어요. 말자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네요. 말자 씨네 아들은 잘 지내요? 요즘도 안 와요? 아이고, 다들 바쁘지 뭐. 젊은 사람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김 씨는 말자 씨의 손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애들도 명절 때나 봐요. 뭐가 그리 바쁜지 참. 맞아요. 다들 그런가 봐요. 말자 씨는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온 말자 씨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또 읽고 답장 없을 텐데 괜히 서운해질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침실로 향하던 말자 씨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어버이날이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문자 한 통으로 끝났는데 올해는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어머, 준호야. 웬일이니? 엄마, 어버이날인데 저녁에 같이 식사하러 갈게요. 말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정말? 애들도 데리고 오니? 아, 그게 저만 갈 것 같아요. 세진이가 아직은 시댁에 가는 게 불편한가 봐요. 말자 씨의 미소가 살짝 굳었지만 이내 다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온다니 좋지. 오랜만에 보는데 맛있는 거 해놓을게. 네, 그럼 저녁에 뵐게요. 전화를 끊은 말자 씨는 서둘러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나도록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말자 씨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난 후에야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급한 회의가 생겼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말자 씨는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온갖 정성을 들인 요리들이 식탁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에. 그날 밤 말자 씨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아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서운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 없었습니다. 아들이 불편해할까봐, 가정이 흔들릴까봐, 혹여 자신이 간섭 많은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그렇게 말자 씨는 조용히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참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어제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많이 기다리셨죠? 괜찮아, 이해해. 너희 바쁜 거 알아. 다음 주에 제가 꼭 찾아뵐게요. 그래, 알았어. 말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마음이 덜 상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말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말자 씨의 마음은 구름 낀 듯 어두웠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며느리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겠지? 말자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며느리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말자 씨는 서서히 그 가정에서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전, 평소처럼 조용히 홀로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세진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말자 씨는 반가움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시간 되지. 무슨 일이니? 그게. 도윤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유치원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저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혹시 도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말자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역시 도움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준비하고 갈게. 정말 감사합니다. 유치원에서 데려오실 수 있으세요? 말자 씨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만에 도착한 유치원. 행정실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도윤이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도윤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말자 씨를 보고 기운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도윤이 많이 아프지? 할머니랑 같이 가자. 말자 씨는 도윤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의 열을 재고 약을 먹이고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아이가 잠이 들자 옆에서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말자 씨는 손주 도윤이가 잠들자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이 열이 좀 내렸어. 39도에서 37.5도로. 죽도 잘 먹었고 지금 자고 있어. 언제쯤 올 것 같니?
한참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간 안에 갈게요. 실제로 세진이 돌아온 건 2시간 후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세진은 서둘러 도윤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열 내렸어요? 너무 걱정됐어요. 말자 씨는 조용히 응, 많이 좋아졌어. 약도 잘 먹고 죽도 먹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진은 잠든 도윤이의 이마에 손을 댔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늦게 와서 고생하셨겠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좋아요. 며느라, 이왕 왔는데 식사나 함께 할까? 그게 저는 밥을 먹고 와서요. 다음에 먹어요. 죄송해요. 아, 그래.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네, 감사합니다.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말자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보았습니다. 세진아, 혹시 도윤이 어린이집 긴급 연락처에 내 번호도 있니? 세진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지금은 없는데요. 평소에 어머니가 좀 멀리 사시니까. 말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내 이름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오늘처럼 급할 때 내가 도울 수 있잖아. 세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일엔 거의 못 오시니까요. 급할 땐 친정엄마가 가까워서요. 그래도 오늘은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말자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세진에게 자신은 그저 도움받을 땐 필요한 존재, 그 외엔 불편한 존재였던 겁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만 연락하고 급한 일이 해결되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말자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안부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말자 씨는 여전히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 씨는 도윤이의 상태가 궁금했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지만 세진에게서도 아들에게서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녁에 말자 씨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이 열은 더 내렸니? 괜찮아졌니? 한참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단 한 줄의 답장.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연락은 다시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들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좀 고민이 있어요. 말자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애들 괜찮니? 애들은 괜찮아요. 그게 집 때문에 좀 그래요. 집? 무슨 일인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이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집주인이 2달 안에 나가라고 하는데 다른 집을 알아보니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고 월세로 들어가자니 매달 나가는 돈도 부담되고. 말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연락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 동네는 학군도 좋고 애들 유치원도 가깝고 이사 가자니 애들 교육 환경이 걱정되고. 말자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가 임대로 놓고 있는 그 집. 우리가 들어가 살면 안 될까요? 말자 씨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군요. 지금 세입자는 어떡하고? 계약이 이번 달 말에 끝난다고 들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니? 그냥 동네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그러던데요. 말자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양에 있는 그 아파트는 말자 씨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장만한 집이었고 그 월세가 말자 씨의 생활비였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하려고? 그게 지금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대출금 상환도 있고. 혹시 말자 씨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는 거지? 엄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보답할게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살아. 돈은 필요 없고 너희가 여유 생길 때 생각하자. 정말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세진이한테 말하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전화를 끊고 말자 씨는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정을 내린 지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월세 수입이 없어지면 생활이 더 빠듯해질 테고 병원비도 아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힘들게 시작하지 않게 도와줘야지. 말자 씨는 자신 명의로 보유 중이던 안양의 아파트 한 채를 무상으로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기한도 정하지 않고 그저 아들 가족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는 말만 짧게 하고 바쁘다며 서둘러 떠났죠. 며느리는 아예 오지도 않았고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네 집들이라도 하려나 싶었지만 초대는 없었습니다. 결국 말자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집은 잘 정리됐니? 언제 한번 놀러 가도 될까? 아, 엄마. 아직 짐 정리 중이라 좀 어수선해요.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또 한 달이 지났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말자 씨는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도 했는데 문을 열어준 세진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희가 아직 짐 정리 중이라 좀 어수선해요. 괜찮아.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말자 씨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관리해온 집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도배도 하고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싱크대도 새로 교체했던 집이었죠. 집이 참 예뻐졌구나. 네, 제가 좀 바꿨어요. 제 스타일로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저희가 좀 나가봐야 해서요. 다음에 다시 오실래요? 겨우 30분 만에 말자 씨는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세진이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나 이런 거 싫다고. 당신이 어머니한테 아무 때나 찾아오지 말라고 똑바로 전해. 말자 씨는 마치 자신이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말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진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말자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또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겠죠. 왜? 무슨 일 있니? 내일 하은이가 갑자기 소아과 예약이 잡혔는데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친정엄마는 출장 가셨고. 말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나입니다. 그래, 내가 갈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은이 데려다 드릴게요. 다음 날 세진은 하은이를 데려왔습니다. 말자 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진료를 마친 후 집에서 저녁까지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세진이 하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감기라고 하셨어. 약 처방해줘서 받아왔고 밥도 잘 먹었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회의가 길어져서. 어머니 덕분에 정말 다행이네요. 며느리는 하은이의 가방을 챙기며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가봐. 늦었으니까?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말자 씨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 그저 손이 모자랄 때만 필요한 도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된다면 자신이 더 상처받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 말자.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무시의 문제였어. 그리고 마침내 말자 씨는 오랫동안 속으로만 사귀었던 서운함을 인정했습니다. 무시당하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더 이해하면 이라는 위로는 없었습니다. 말자 씨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날 챙기자.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지 않는 진짜 가족을 찾자. 그날 밤 말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어버이날을 앞둔 일요일 아침, 말자 씨는 쓸쓸한 기분으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 가족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어느새 부질없는 기대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자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세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버이날 인사라도 온 걸까요? 무심코 메시지를 열었는데 말자 씨의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가 그녀의 친구에게 보내려다 잘못 보낸 듯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은영아, 나 진짜 미치겠다. 시어머니가 또 내일 온대. 1년에 한 번만 보는 것도 싫어. 그 집 줬다는 걸로 은근 갑질하는 것도 짜증나. 솔직히 인생 최대 실수가 시댁이랑 가까이 살게 된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사 가고 싶어. 말자 씨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생 최대 실수가 시댁이랑 가까이 살게 된 거야. 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황급히 달린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잘못 보냈어요. 친구랑 대화한 건데,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몇 초 후 세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자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고 메시지도 폭주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던 말자 씨는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눈앞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전화, 매번 피해만 보고 상처만 받았던 시간들. 더 이상은 안 돼. 말자 씨는 짐을 챙겨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더 이상 쏘가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준 며느리의 얼굴은 당황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말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메시지? 친구한테 보낼 걸 잘못 보냈다며? 실수로 보낸 건 알겠어.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이었겠지? 어머니, 그건 진짜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말자 씨는 세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부담을 줬다고 그런 말을 했니? 내가 평소에 얼마나 네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뒤에서 그런 말 한 건 잘못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저한테 가족은 남편하고 도윤이뿐이에요. 제가 어머니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한테 많은 걸 바라세요? 우리 생활에 왜 자꾸 끼어들려고 하시는 건데요? 말자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 생활에 끼어들었니? 필요할 때만 찾아놓고 이젠 내가 부담스럽다고? 세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주신 것도 고맙지만 그거 가지고 매번 저희 발목 잡으실 거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았어요. 그 집 줬다고 우리 삶에 간섭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겨우 집 하나 해준 것 가지고 맨날 얼굴 보자 하고. 말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언제 간섭했니? 너희 필요할 때만 도와줬을 뿐인데.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니? 집 주기 전에는 얼굴 보자는 말도 안 하셨는데 요즘 들어 부쩍 그러시잖아요. 얼굴 보자는 게 어때서 그래? 우린 가족 아니니? 얼굴 보자는 말 한마디도 못해? 그때 아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그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말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와이프 말이 맞다고 생각해? 내가 언제 시집살이를 시켰었니? 준호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세진이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지. 세진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머니가 우리 일에 너무 간섭한다고 자꾸 애들 보러 오시겠다고 난리치시니까 부담된다고 말했잖아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진아. 그게 무슨. 말자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세진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준호는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적 없어요. 세진이가 오해한 거예요. 하지만 세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해라니요? 어제도 엄마가 자꾸 집에 오시니까 불편하다고 말했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우리 도윤이가 할머니가 왜 자꾸 와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부담스러워해요. 아이들도 불편해하는데 왜 계속 찾아오시는 건데요? 말자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주마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니. 그동안 모든 것이 환상이었습니다. 알았다. 이제 정말 알겠어? 말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엄마, 잠깐만요. 라고 불렀지만 말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 씨는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진실을 마침내 인정하게 된 것 같은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말자 씨는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부동산 중개사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저 최말자예요. 아, 말자 씨.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가 아들한테 빌려준 과천집 내놓고 싶어서요. 바로 계약 봐주세요. 네? 아드님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말씀이세요. 맞아요. 다른 세입자 구해주세요. 그래도 아드님이 살고 계신데.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건 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최대한 빨리 새 세입자 구해주세요. 전화를 끄는 말자 씨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결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던 것에서 벗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자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 씨는 다시 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적당한 세입자 찾으셨나요? 네. 마침 급하게 집을 구하시는 중년 부부가 있어요. 전세금도 준호 씨네 살 때보다 오른 가격으로 할 수 있고요. 좋아요. 언제 계약할 수 있죠? 빠르면 내일 모레요. 계약 당일 말자 씨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새 세입자 부부와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남자분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사해야 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말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집 상태는 아주 좋아요. 전에 제가 직접 관리했거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말자 씨는 새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만 시간을 주세요. 지금 가족들이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말자 씨는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우리 집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짐 빼달라는데? 우리 짐도 있고 애들 방도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말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집? 내 집이지. 너희한테 준 적 없어. 빌려준 거였고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야.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동안 날 필요할 때만 찾았으니 이젠 내 힘으로 살아봐.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세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전화를 빼앗아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날은 진짜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말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집을 내 것처럼 생각했겠지? 어머니, 우리더러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당장 짐도 빼야 하고. 앞으로 너희한테 뭐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어. 너희가 말한 대로 할게. 남처럼 살자. 말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가 계속 울렸지만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자 씨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던 제주도. 이제는 혼자서라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꺼내 짐을 챙기고 다음날 아침 일찍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말자 씨는 차창 밖으로 뿌연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턴 나부터 챙기고 살겠다. 처음엔 두렵고 낯설었지만 말자 씨의 가슴 속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서운함과 상처를 버스에 실어보내고 말자 씨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자 씨는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전화기는 꺼놓은 상태였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말자 씨는 의아했습니다. 도어폰으로 확인해 보니 아들 준호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과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보아 술에 취한 듯했습니다. 말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웬일이니? 준호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엄마, 난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말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마셔. 준호는 물을 받아들지 않고 바닥에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진이랑 계속 싸워요. 매일매일 싸워요. 집은 없고 지금 처가 근처에 겨우 들어갔는데. 말자 씨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 보고 무능하다고 해요. 집도 지키지 못하는 남편이라고. 세진이도 매일 화만 내고.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서운한 거 있으면 말로 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말자 씨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와? 가족이라면서? 가족은 세진이랑 애들뿐이라며? 준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세진이가 한 말이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넌 그걸 묵인했지. 내 아내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없었어. 그리고 너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엄마가 자꾸 집에 오시니까 불편하다고 말했다며? 준호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이 새 세입자 드리고 우리 짐도 다 그대로 있었는데. 말자 씨는 반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니? 너희가 내 말 들었을 것 같아? 세진이가 인정했을 것 같아? 준호는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운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셔야 했어요. 다른 방법도 있었잖아요. 말자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방법? 내가 8년 동안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 이해하고, 참고,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았어. 준호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금이라도 집주인한테 말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말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계약했어. 그리고 내 아내가 그렇게 불편해하는 집에 왜 다시 들어가려고 해? 그 집은 이제 너희 집이 아니야. 엄마, 이러시면 진짜 저 이혼할 것 같아요. 세진이도 저보고 무능하대요. 매일 싸우다 보면 정말 이혼할 것 같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말자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야.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내 가족을 지키려면 노력해야지. 집 하나 잃었다고 가정이 무너진다면 그건 원래 탄탄한 가정이 아니었던 거야. 준호는 한참을 더 울다가 결국 지쳐 소파에 누웠습니다. 말자 씨는 담요를 가져와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도 자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말자 씨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준호의 흔적은 없었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말자 씨는 가끔 아들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맞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했나? 말자 씨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대화로 풀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갑자기 집을 빼앗는 게 최선이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평생 희생하고 참아온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 같은 통쾌함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말자 씨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꺼버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살아왔으니까요. 말자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잘못된 관계는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무조건 참고 이해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자 씨의 행동이 너무 극단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일찍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희생하는 것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이해하면 언젠가는 이라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결국 깊은 상처와 후회로 이어질 때 과연 침묵은 미덕이었을까요?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가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말자 씨의 사연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어쩌면 단순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